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32조 소득세 총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들어가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요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란 것은 뭐를 말하냐? 거기 나오는 것처럼 개인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구를 전제로 한다?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즉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취득세라든지요, 또는 등록면허세라든지, 또는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법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는 데 반해서 소득세로 오면은 가장 전제 조건이,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여러분?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뭐로 하느냐?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가 바로 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라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 특히 소득세는 특징이 뭐냐면 기간세입니다. 즉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단위로 합니다. 1년을 1과세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로 여러분?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 뺀 금액.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은 이렇게 계산 요소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제 개업을 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개업했을 때 여러분이 총수익 금액이 뭐 되는 거죠, 여러분? 중개 수수료가 되겠죠. 매매라든지 임대차 중개라고 중개 수수료 받으면 여러분의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로 여러분? 필요 경비.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여러분? 임차료라든지요. 또 각종 공과금.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필요 경비보다 더 크다. 총수익 금액인 100인데 필요 경비는 80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 얼마 발생한가요, 여러분? 20. 참 쉽죠. 100에서 80 빼기는 얼마, 여러분?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세법은.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내가 필요 경비 80이 발생했는데 수익 금액은 60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발생한 거죠.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 결손금이란다. 알아두시 바랍니다. 결손금이란 용어. 이게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네요. 이때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바로 시험에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손금은 글자대로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말하는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여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손실 본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은 여러분 과세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과세하는 소득이 있고요. 종합과세하는 소득이 있고, 즉 발생한 소득 원천의 유형이 비슷한 거는 합산해서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분류과세.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바로 뭐냐면 종합소득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분류과세하여 과세하는 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한다. 뭐 종합소득, 그다음에 뭐 퇴직소득, 그다음에 뭐 여러분 양도소득 몇 가지로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종태양.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종퇴양. 종이 뭐죠? 종합소득. 그다음에 퇴는 퇴직소득. 양은 양도소득인데 특히 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당의 소득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분류과세. 요 용어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양도소득은 뭘로 그냥 양도소득으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구분해서 과세하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뭐라 하냐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뭐란다 여러분?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뭐라 하냐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다시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과세 방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특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분류과세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이때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다시 소득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앞글자 떼서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어떻게 한다? 이배사 근연기. 이가 뭐야? 이자소득, 배가 배당소득, 사가 사업소득, 근이 근로소득, 연이 연금소득, 기가 기타소득 그런 거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금융소득이랍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뭐라 그런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을 초과하면 이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사업소득 등과 어떻게 하는 거냐? 합산 과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하고 만기가 돼서 원금을 찾을 때 원금과 뭐가 붙죠 여러분? 이자 붙죠. 예금했으니까 뭐가 나와? 이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자를 받을 때 지급하는 은행이 그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자,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줄 때 그 해당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걸 우리 세법상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원천징수. 아예 돈 줄 때부터 세금부터 떼고 준다. 그래서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서 대부분 금융소득은 분리 과세하는 거죠. 그냥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따로 과세하는데 이게 얼마를 초과하면 2천만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할 때는 얼마를 초과하지 않게 2천만을 초과하지 않게 배분해야 되겠죠. 우리 그런 걱정해야 안 해? 안 해? 네. 그런 걱정 해봤으면 좋겠죠. 2천만 원 초과할까 봐 막 걱정. 죄송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 안 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라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뭐 직장 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이죠. 연금은 퇴직하고 나서 매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요게 바로 이러한 거 외에 일회성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매주 한 번씩 뭐 사죠? 로또. 청운의 어떤 꿈을 안고 사죠. 요즘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로또 판매하는 데 많은데 거기 가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회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 대상의 소득이 바로 기타 소득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로또 당첨됐다 당첨금 지급하면 기타 소득이죠. 또 여러분이 우리 뉴스 시간에 보면 가끔가다 공인중개사가 나와갖고 이렇게 주택 경기를 가격 동향이나 이런 거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 활동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우리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전문가 집단 외에 또 우리 공인중개사도 나와갖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막 그러죠. 그럼 방송 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출연료가 나오죠. 출연료 나와. 싸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의 방송 출연은 사업이야, 사업이 아니야? 사업이 아니죠. 일시적 우발적인 거죠. 그럴 때는 기타 소득.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뭐 증권방송 쪽 그쪽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방송을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는 게 저는 업이죠.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가는가 여러분?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배사 근영기 잡아주신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쯤은 할 게 뭐냐면 요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을 좀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를 뭐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업으로 하는 거다 그 얘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거와 유사한 게 바로 뭐가 있냐?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요즘 뭐 오다 가다 보면 뭐 빌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죠? 짓고 분양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자, 이렇게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이 있죠. 임대업.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뭐함으로써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요 부동산 임대업이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종합소득세는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라든지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시험에 나온 적은 30번을 보는 과정에서 30회를 보는 과정에서 시험에 딱 나온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만 신경 쓰면 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특히 2019년도에 상당히 좀 일정한 부분이 개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한 문제가 나온다면 양도소득세가 5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얘가 안 나오면은 6문제가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5문제에서 6문제. 어쨌거나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취득세 3문제, 재산세 3문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5문제에서 6문제. 나머지 뭐 조세 총론 2문제 정도, 등록면허세 하나 정도, 종부세 하나 정도. 요게 메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요게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실무 나가시면은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 그 다음에 과세 방법, 그리고 소득의 유형에 따른 거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뭐 332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설명한 것만 보세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예.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 잠깐 보시면은요. 332쪽에 2번 별표 하나. 요거는 용어 좀 알아야 되는가? 332쪽에 동그라미 2번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와 유사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분리과세가 있죠. 예.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다른 겁니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합산과세에서 제외하여 그냥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그냥 과세로 종결시켜버린 걸 바로 뭐라냐면 분리과세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예요?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다. 잊지 마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야.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분류과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눈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는데. 자, 동그라미 6번 중에서 뭐가 있냐면 거기 기간과세라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점박이 찾으셨어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냐면 여러분 기간세. 그래서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냐? 기간세입니다. 매년 언제부터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몇 년을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 말하는 1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몇 년을 말한다? 1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어디 하죠? 뭐 하냐면 종로 종각에서 보신각 타종하죠. 땡 종치죠, 여러분. 그 왜 치는가?
소득세, 과세기간, 종용. 그거 한번 올해 잘 들어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또 한 해가 간다. 종치는 시즌 다가오는데 종치 한번 잘 들어보면 소득세, 과세기간, 종용 그렇게 들릴까? 소득세 납세금 발생했다고. 소득세는 무슨 세 여러분? 기간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 소득세는 기간세다. 그럼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맞는 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그래서 12월 30일이 지나야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12월 30일이 지나야만 납세 의무가 발생. 그래야 뭐가 확정되니까 1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과 총 수익 금액과 여기에서 필요 경비 금액을 확인해서 차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매월 단위로 뭘 받죠, 여러분? 급여 받죠.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급여를 받아. 그러면 이 돈을 주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뭐를 빼고 주죠? 소득세 빼고 주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거는 예납적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한 달에 월 얼마 정도 받았으면 만족하겠어요?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는데 나한테 얼마 정도 다니면 내가 충분히 이 회사 다니겠다. 원하는 급여. 세게 불러. 월 1,000만 원? 진짜 세게 불러네. 그래요. 월 1,000만 원 뭐. 요 정도 뭐 버는 거 우습죠 뭐. 그러면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죠. 뭐 근로자 중에서 억대 연봉자면 괜찮죠 뭐. 그러면 자 1,000만 원을 여러분이 월급여로 봐죠. 급여로. 그러면 요 급여에 대한 뭐를 떼고 준다고 여러분?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죠. 소득세. 근데 문제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빼는 거예요. 그 차익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일단 부양가족수를 기준해서 원천징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때 지급하는 소득세는 무슨 금액을 기준하는 게 여러분? 1,000만 원 요 급여를 가지고 기준해서 기본적인 간이세액 조견표에서 소득세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뺐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소득세 50만 원 뭐에 대한 거죠, 여러분? 1,000만 원에 대한 기본적인 간이세액 조견표에 대한 소득세다고. 그런데 우리 세법은 소득세 몇 년 단위 여러분? 1년 단위 과세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 1억 2천만 원인가 여러분? 이렇게 세게 불러가고 계산하기 힘들게 만들었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 얼마 여러분? 1억 2천만 원. 근데 여기 1억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돈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8천이다 합시다. 8천만 원. 그러면 내가 1억 2천만 원을 벌고 들어간 비용은 얼마? 8천만 원. 그럼 얼마 벌은가 여러분? 4천만 원. 요 4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겠죠. 이건 언제 계산하는가? 1년이 끝난 다음에. 1년이 지나 이게 총 1년 동안의 금액이 확정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한 소득세하고 매달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세가 내가 원천 징수된 세액보다 얘가 작다. 그럼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자, 1년 동안의 필요 경비까지 여기는 지금 필요 경비 계산했어 안 했어? 여기는 필요 경비 계산 안 했다고. 그냥 요 급여를 기본으로 해서 소득세를 계산한 거고 1년이 지나면 요 총수익금에서 뭘 뺀가 여러분? 8천만 필요금을 뺐죠 여러분. 그러면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4천원. 요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고 매달 내가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비교해서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다. 그럼 더 많이 냈다는 얘기죠. 그럼 차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돌려받아야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이걸 받는 거다. 소득세 환급받는 거죠. 이걸 우리 직장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13월의 급여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요 개념을 보셔야 되는가. 내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요 금액, 급여 총액을 가지고 기준을 계산한 거고, 근데 소득세법상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매달 받은 총수익 금액에서 뭘 빼야 된다고 여러분? 필요경비. 그러니까 요 때는 요 소득세는 요 필요경비가 고려된 거 안 된 거? 안 됐죠. 안 됐죠. 이거는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필요경비를 증빙서를 제출해줘. 이만큼 빠지니까 내가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연말 정산에서 확정돼 1년치 소득세보다 얘가 대부분 큰 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2월 달에 뭘 받아? 환급 받는 거죠. 그걸.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를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13월 달에 뭐 하는 식으로 여러분? 연말 정산하면서 환급 받는 구조가 되는데, 환급 받는 구조가 되는 이유,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뭘 빼니까 여기는 필요 경비를 빼니까. 이때는 필요 경비 뺐어 안 뺐어? 안 뺐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되는 세액이 어떻게 하죠?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소득세는 누진세일 구조입니다, 여러분. 최저 6%부터 출발해서 15%, 24%, 32%, 35%, 40%, 42%, 7단계 초과 누진세라고. 그래서 이 합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지만 이걸 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슨 구조? 환급받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환급받은 거 집에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저는 집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안 갖다 줬어요. 요거는 저만의 보너스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르게 안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6번 그 밖의 특징에서 기간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역시 우리 무슨 제도다? 소득세도 신고납세 제도죠. 즉 내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소득세를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신고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맨 밑에 333조 과세기간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맨 밑에 원칙.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여러분 여기만 보면 돼. 예외는 볼 필요 없어.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거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냥 개인은 무조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요이 땅에서 종칠 때까지 12월 30일 종칠 때까지 무조건 1년이 확정됩니다. 법률로 규정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넘어가죠. 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3 납세지가 나왔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개인은 어디로 바뀐다, 여러분? 납세지가 주소지 밑줄, 주소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시험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자, 보죠.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의 소재지, 물건 소재지가 다르다 봅시다.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의 뭐가? 소재지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때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디서 내야 된다는 얘기야? 주소지란 얘기야? 소재지란 얘기야? 양도소득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국세일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주소지로 가는 거죠. 주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바로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뭘 배웠었죠, 여러분? 지방세. 지방세 때는 부동산은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차이점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소득세 낼 때는 어디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소지에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주소지에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무슨 세면 지방세일 때는 주소지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여러분?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런 거예요. 최근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권의 소재지가 다르면 국세일 때는 납세지가 어디로 가는 거고 여러분? 주소지로 되는 거고 지방세 때는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소재지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 나오냐? 역시 문제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난이도 상중하 하급의 레벨이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상을 일단 난이도를 버리고 중하로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중하만 맞춰도 여러분 75% 이상 충분히 맞춰요. 70% 이상은 충분히 맞춘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먼저 잡아놓으셔도 여러분 60% 이상 맞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중하급의 레벨을 정리를 못하고 자꾸 어려운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기 어렵고 점수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야. 요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34쪽에 보시면 이제 2번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나오죠, 여러분? 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겁니다.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일단은 입문 과정에서 생략하고요.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337조 양도소득세 나왔네. 양도소득세. 근데 여러분 거기 양도소득세 가기 전에 여러분 왼쪽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양가로 6번 결선금과 이월 결선금이라는 용어 나왔죠? 최근에 시험에 이제 여기도 나왔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선금은 총수익 금액보다 뭐가? 총수익 금액보다 뭐가? 필요 경비가 더 큰 거죠. 그죠? 한마디로 뭘 반가? 손실 본 거죠, 손실. 자,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337조 양도소득세부터 들어갈게요.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5문제에서 6문제. 자, 양도소득세 의의가 있어. 그냥 가볍게 누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개인이. 그래서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전제한다고 했죠, 여러분? 개인. 밑줄 거기. 해당 과세기간, 여기 밑줄.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야?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야? 1월 1일부터 12월 31년 동안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자 뭐함으로써 이제 여러분 양도적 글자들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 여러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 들었죠. 그러면 저기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총수익금에서 뭘 뺀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를 강의를 할 때는요, 여러분한테 꼭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특히 양도소득세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세팅!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이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러분 3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죠, 여러분? 지방세 쪽에서 취득세. 또 뭐 냈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 냈죠? 자, 그 다음에 6월 1일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보유세 과세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6월 1일 날 보유할 때는 뭐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국세 쪽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뭐고 여러분?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액의 부동산 소유할 때 한 번 더 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죠. 지난주에 1교시 끝나고 갔잖아. 몸 괜찮아요, 이제? 많이 걱정했어. 내가 미워서 갔나 해갖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그러다 부동산 이제 뭐 하면 여러분? 양도로 하면 이때 요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국세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뭐였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거는 무슨 세, 여러분? 국세죠, 국세. 자, 그런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얼마 양도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5억 원에 양도를 했답니다. 5억 원에. 자, 그러면
이때 5억 원의 양도하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냐 그 얘기죠. 과세대상 소득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 팔았다고 여러분? 5억 원. 그럼 이게 무슨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야? 총 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총자는 왜 붙은 거죠 여러분? 그냥 수익 금액 그러면 되는데 수익 금액 그러면 되는데 왜 총자를 붙이냐? 바로 소득세는 무슨 세니까? 기간세니까. 내가 올해 한 번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양도할 수 있죠. 그럼 그 수입한 금액을 다 뭐하라는 얘기야? 합치란 얘기죠. 그게 바로 저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억 원을 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한다고 여러분? 아니 5억 원을 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은 어디서 들어간 비용 여기는 지금 취득가에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3억. 요 금액을 뭐 한 금액 여러분? 뺀 금액이죠. 뺀 금액.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상식으로 세법을 배우기 전에 있어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가? 얼마 주고 산 걸 3억 원에 산 것을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5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 발생했어요 여러분? 차익이 2억. 요 2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보겠다? 소득으로 모아서 세금 때리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론 이 3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팔았으니까 5억 원에 팔았으니까 이로 인해서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차익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보겠다? 소득으로 봐서 뭐 때리겠다? 소득세 때리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얼마 발생했죠 여러분? 양도차 얼마 발생해서? 2억 발생한 거죠. 이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화장실 가는 놈 붙잡아 놓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화장실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나온다? 자기는 화장실에 나오고 나는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가나 붙잡아 놓고 뭐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교수님. 자기 생각밖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꼬이는가 그때부터 뭐 그러시죠? 간단히 그냥 제가 토지 5억 원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 것 같아? 대충 얘기해달래. 그러면 제가 그분이 저한테 얼마 팔았다 그랬죠 여러분? 5. 그럼 저는 하나 더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야 돼?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죠.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차익이 나오니까. 이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론 양도소득세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하는가? 양도세는 뭐가 나오는 걸 전제로 하는가? 양도 차익이 나와야 세금을 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는데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거 아니야. 교수님 화장실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충이 나와 안 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양도가액만 가지고 세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맞대응되는 뭐를? 취득가액 등의 필요를 빼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것만 던져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파란 걸 자꾸 여기다 갖다 놓지? 이분은 지금 5억 원에 팔았지만 얼마 주고 샀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가? 3억.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부동산인데 얼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 여러분? 5억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은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샀다 그러면 5억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나와 안 나? 안 나오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 안 나?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괜찮아. 본전 취기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6억 원에 산 거죠. 6억 원. 6억 원에 취득을 하였는데 얼마 팔아버린가? 5억 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얼마 주고 사서 6억 원에 사서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5억 원에 파는 거죠. 그럼 나는 이익이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했어. 손실. 요거를 우리는 양도소득세 뭐라 그러냐? 양도차손. 손실 봤다 그 얘기야. 그럼 양도차익은 뭘 봤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용어가? 여기는 양도차,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차손. 구분할 수 있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으냐? 여러분 쉽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등이죠.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내가 살 때는 뭐 하다고 생각했는데 싸다라고 생각해서 딱 샀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맨날 손절하고 나오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틀은 증권금융 쪽 가서 강의하다 보면 뭐 증권 얘기하고 뭐 증권 방송에서 증권 얘기하는 거 금융 강의라면은 가끔가다 우리 학생 중에서 저를 방송에서 보고 교수님 종목 하나 좀 좋은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 종목을 가르쳐 줘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종목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못 벌어. 왜냐하면 투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상당히 개인이 주식을 투자할 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망하지 않을 기업 정도에다가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 시장 전체가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또는 싸다고 생각할 때 사갖고 그냥 버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잃어버리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투자 대상이 뭐였죠, 여러분? 가상화폐. 그죠? 뭐 비트코인 뭐 해갖고 지금 난리 났죠. 왕창 떨어져갖고. 그런 것도 다 자기 복이야.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양도 차이 이걸 전제로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왜 그런 구조가 되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과세권자 잠깐 보죠. 과세권자. 자, 거기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밑줄 양도자 주소지 밑줄 좀 쳐주시고요. 이게 아까 보았던 뭐죠, 여러분? 납세지죠. 그리고 국세는 항상 누구로 바뀐다고 했죠, 여러분? 세무서장 밑줄이 두 개를 딱딱 끊어야 돼요, 여러분. 밑줄을 좀 잘 쳐주셔야 돼요. 딱딱 끊어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니까 구분해야죠. 양도자 주소지 여기까지 밑줄 치고 여기다 뭐야? 납세지. 그리고 그를 관할한 누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권자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과세관청이 어디냐? 즉 양도소득세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국세니까 어디가 나오고? 양도자 주소지. 그리고 국세니까 뭐가 나오는가? 세무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죠, 뭐. 그러면 이제 이걸 조합하는 거죠. 양도 물권 소재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막 섞어 놓는 거죠. 그래서 1, 2, 3, 4 만들고 하나 골라내죠.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뭐 주워 먹는 문제죠. 자, 그다음에 우리 거기 납세 의무자 있어요. 양가로 2번 납세 의무자 찾으셨어요? 예, 별표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범위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은 이거는 출전이 여러분 맞으라고 주는 문제, 서비스 차원에서 5문제 나오는데 양도세 5문제에서 6문제 나오는데 다 틀리면 어떡하냐 인간아. 하나라도 좀 맞춰라. 그래서 내는 문제가 바로 납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 문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을 납세 문제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뭐가 부과되냐? 글자 들어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를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법인세 그래. 그러면 소득세는 누구를 전제한다고? 개인. 근데 우리 소득세법상 개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뭐로 구분하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인 개인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뭐와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거주자와 뭐로? 비거주자. 근데 이거는 뭐 비거주는 외우지 않으셔도 딱 벌써 어감상, 그죠? 비거주는 글자대로 뭐가 아니면 되는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있죠, 뭐.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되는가? 거주자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시험에는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이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일단 정의만 봅시다. 거주자라면 책을 보세요. 어디에? 국내에 밑줄 들어갑니다. 주소 밑줄 하나. 주소 밑줄 하나 또는 1과세 기간 동안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의 거소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 2개 쳐줘야 돼.
밑줄 두 개 쳐야 돼. 첫째, 국내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설사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일과세 기간 동안, 일과세 기간 언제를 말하는 거 여러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 며칠 이상을 183일 이상 뭐를 두고 있어? 거소. 두 개야, 두 개.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 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러고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뭐야 여러분? 비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야 비거주자야 여러분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죠. 왜? 뭐를 두고 있으니까 국내에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세법상 뭐다 여러분? 거주자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는가?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구는?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어디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국외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납세 의무의 범위인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와 뭐를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주자는 국내 소득은 물론 어디 거도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거주자냐 비거주냐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한다 여러분? 국외에서 발생한 거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다 가져는 거죠. 이게 바로 속지주의죠. 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자가 거주자냐 비거주냐 관계없이 우리나라 법에서 세금을 때리는 거죠. 무슨 주의? 속지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 다 가져야죠. 근데 어디서 발생한 것은? 국에서 발생한 것은 누구만 납세 의무가 있고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최근에 마지막 나온 문제 정답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비거주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비거주는 어디 것만 납세 의무가 있고 국내 것만 있고 국에는 납세 의무가 없죠. 근데 시험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인 거죠. 이게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 답이야.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 여러분? 국외.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이 국외 소득은 다시 여기서 본 것처럼 무슨 세와? 종합소득세와 뭐로 여러분? 양도소득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국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국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 여러분? 양도소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퇴직소득세는 왜 뺐냐면 얘는 거의 발생 빈도수가 없죠. 저는 제 인생에서 퇴직소득세를 딱 한 번 내봤어요. 은행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 당시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붙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퇴직소득세 내본 적이 없어. 저는 한 번 더 퇴직소득이 발생할 줄 알고 그만뒀는데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퇴직소득은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 없는 걸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그리고 퇴직소득이 발생해도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완납적 원천징수를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입할 여지는 있어 없어? 없어. 주는 사람이 다 못 대고 주니까 소득세. 그럼 이건 없다 치면 뭐와 뭐를 구분한다 여러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죠. 어디에서 발생한 거야 여러분? 구외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뭘로? 양도소득을 그러죠. 그러면 이때 보세요. 국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국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야. 모든 거주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 모든이 중요한 말이야. 모든. 그런데 국의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여러분?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다. 그러면 여러분 틀린 말이 돼. 모든 거주자. 그러면 틀린 말이 되고 거기 책을 보세요 여러분.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여러분? 5년 이상을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다시 한번. 국의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누구야? 모든 거주자이지만 국의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몇 년 이상? 5년 이상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고 아직 국내 주소를 둔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둔 지 5년 지났어? 5년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죠. 자릿수 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득세법상 뭐 해당해죠? 거주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시는데? 국내에 있는데 내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어 없어? 있죠. 왜? 국내 계속 나가본 적이 없잖아, 씨. 자, 근데 저는요. 외국에 있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온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또는 외국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들어온 지 아직 몇 년이 안 지났으면 5년이 지나지 않았다. 라면은 납세 의무가 있고 없고 들어온 지 5년이 어떻게 하면 지나면은 이때는 납세 의무가 있고 있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봅시다. 시험에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시험에는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게 다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오는 국외자산은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5년이냐 모두냐? 요것만 아직 안 나왔어. 나머지는 다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예를 잠깐 이렇게 듭시다. 예를 듭시다. 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자, 제가 여러분 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1년 중 10월 31일까지 여러분 임대를 하던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양도하였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임대하던 부동산을 지금 올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양도한 거죠. 그러면 임대로 해서 우리 뭘 받죠, 여러분? 월세. 월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돼서 뭘로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겠죠. 자, 그 임대하던 부동산을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를 했대요. 그럼 또 양도를 해서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양도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어디 있는 부동산이냐? 국내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국외에 있죠.
제가 US라고 얘기한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 외에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LIS예요. 로스앤젤레스. 왜 LA죠? 저는 개인적으로 LA 갈비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저 집사람한테 오늘 LA 갈비 먹을까? 그러다가 눈탱이 밤탱이 들어 터지죠. LA 갈비 소리 하고 있다 이 스키야. 컵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러면 예스. 가끔가다 저는 농성합니다. LA 갈비 보장해라. 보장해라. 한 달에 한 번은 먹여줘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 반응이 없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하다가 임대하다가 처분한 거야. 문제는 국내가 아니라 지금 어디 있는가? 국외. 그러면 이때 국외 부동산 임대에 대한 뭐와 종합소득세와 국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종합소득세는 국외에 있는 종합소득세는 국외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모든 거주자야? 예, 여기는 뭐야?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근데 이걸 뭐 했을 때는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모든 거주자?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돼. 양도자 주소가 몇 년 이상? 5년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차이점 구분돼요, 여러분? 아니 국외에 대한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를 부담하는 거고 국외 자산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몇 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걸 좀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7쪽 양가리원 납세무자 분명히 별표 표시해 놓고요. 요거는 시험 범위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갑시다.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여러분 별표 하나 표시해 놓고요. 이것도 출전이 맞이라고 내는 문제, 동그라미 맞이라고. 예. 납세무자, 과세 대상 이런 문제 내면 출전 이거는 그냥 보너스 기본으로 맞고 들어가라는 문제. 근데 우린 여기서 또 틀리죠. 그래서 요 과세 대상은 한번 또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먼저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교시 마무리 짓고요. 10분 쉰 다음에 과세 대상부터 좀 들어갈게요.